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오늘 주제는 트라우마입니다.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뜻하는 말로 이젠 일상에서도 꽤나 친숙한 용어죠.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생기는 일종의 후유증이나 흉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말이 바로 트라우마라는 용어와 딱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 때문에 그와 유사한, 조금이라도 유사한 것만 봐도 옛 상처가 떠올려지거나 혹은 그때보다도 더 큰 두려움이 유발되는 시기입니다. 불안증이나 공포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냥 싫다 정도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이 잘 안 되고 호흡 곤란이나 실신과 같은 격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공포증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끔찍히 싫어하거나 피하고 싶은 것 한두 가지쯤은 다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런 건 죽어도 싫어, 나는 이런 건 절대 못해라며 겁을 내고 공포심을 갖습니다. 보통 남들은 아무렇지 않은 것도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런 징크스나 공포 때문에 누려야 할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계속 도망만 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처음엔 그냥 막연히 그 대상이 두렵다 혹은 싫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반드시 그런 공포나 트라우마가 생긴 과거의 원인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런 원인을 찾아서 트라우마를 해소하면 더 이상 피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심통부리기에서는 운전공포증 혹은 터널 공포증을 가진 환자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0대 중년 주부 A씨입니다. 언젠가부터 차량 공포증이 생겼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집 앞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뒤로는 사고가 무서워서 운전대를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운전도 못하고 남편이 운전을 대신 해줄 때도 불안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차로 멀리 이동은 못하다 보니 몇 년째 여행도 못 다닙니다. 지난 수년간 친목계나 동창 모임 여행도 한 번도 못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버스 타는 것도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스포츠센터에 가서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집까지 버스로 돌아오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내 정거장이지만 걸어오면 1시간 되는 거리를 그냥 걸어올 때도 많다고 합니다. 또 걸어올 때는 긴 다리를 건너와야 되는데 이때 다리가 무너질까 너무 무섭다고 합니다. 원래 젊었을 때 성격적으로 무서움을 잘 타는 분은 아닙니다. 7남매의 맏며느리로 시집을 와서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할 정도로 여장부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젠가부터는 육교며 다리 건너는 것, 운전하는 것이 가장 큰 공포로 다가왔답니다. 언뜻 보면 과거 운전 중 사고가 났으니까 그에 대한 트라우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환자 자신은 그렇게 여기기가 쉽죠. 하지만 조금만 분석해보면 이는 모순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깜짝 놀라긴 했지만 사고는 크지도 않았고 더더구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사고를 겪고도 끄떡없이 운전대를 다시 잡는 분들도 많은데 왜 유독 A씨는 운전 트라우마가 심해진 걸까요? 게다가 남편이 운전해 주는 것도 비교적 더 안전하다는 버스까지도
타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접촉 사고에 따른 심리적 외상 때문일까요? A씨에게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물었더니 일단 아들에게 전화를 한답니다. 아들이 퇴근했거나 집에 있는 상황이면 엄마를 데리러 직접 급히 달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 좀 괜찮다고 합니다. 만약 아들이 직장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들은 길게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어머니가 집에 갈 때까지 위로를 하면서 통화를 계속 해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들이 멀리 해외 출장을 가 있을 때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다리를 건너간다고 합니다. 아들이 다독여주면 죽을 것 같았던 그런 두려움도 덜해진다면서 효자 아들에 대한 극진한 태도에 고마워합니다. 대부분의 불안과 공포는 바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정신의학적인 이론에 A씨의 트라우마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공포나 불안도 결국은 자신에게 보상적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니, A씨는 지금 운전도 못해서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심지어 집 근처에서 운동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것조차 힘들어서 1시간씩 걸어오곤 하는데 이 모든 게 다 이 공포증 때문인데 A씨 자신에게 무언가 이익이 있어서 계속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A씨가 운전과 사고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삶의 제한을 받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들을 모두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이익이 또한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A씨에게 그건 바로 외아들에 대한 애착이었던 겁니다. A씨의 결혼사는 한마디로 수십 편의 드라마 우여곡절들을 다 모아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 그리고 자신의 친정 식구들까지도 자신을 계속 힘들게 했던 겁니다. A씨는 이혼하거나 혼자 도망쳐버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고통스러운 삶을 그나마 견딜 수 있게 해준 유일한 버팀목이 바로 어린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 아들의 얼굴을 보며 버텨야 했고 그 때문에 또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A씨에겐 아들이 내 삶의 전부라는 그런 무의식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각인되어 왔던 겁니다. 모처럼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도 아들이 돌아올 시간이 되면 아들 밥을 챙겨줘야 한다며 혼자 모임에서 빠져나오곤 했답니다. 친구들은 아들 사랑이 너무 유별나다라고 했지만 A씨는 내가 너무 좋아서 하는 일이라며 친구들의 충고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라우마로 인해 당장 불편한 것도 있지만 A씨는 아들과의 애틋한 애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도 되는 겁니다. 아들이 커가면서 엄마 품에서 멀어진다 싶을 때도 이런 식으로 애착을 재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들이 멀리 타국에 출장을 가 있어도 자신의 공포증이 아들과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아들의 따뜻한 위로와 지지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신을 키워왔는지 잘 알기 때문에 아들도 그동안 공포증을 호소할 때마다 다정하게 공감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아들이 이렇게 잘 하는데도 이상하게 공포증이 더 자주 발생해서 결국 한의원까지 내원하게 된 겁니다. 아들의 위로도 왜 효과가 없어진 걸까요? 바로 아들의 결혼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즈음이었던 겁니다. 남편보다도 심적으로는 더 의지가 되는 아들의 결혼이 무의식적으로는 전혀 반갑지 않은 겁니다. 아니 그 자체가 A씨에겐 또 다른 공포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과거부터 자신의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유일한 버팀목이 사라지는 느낌이죠. 내 아들에서 이젠 예비 며느리의 남편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머니에겐 아들이 소홀해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던 거죠. 결국 A씨는 자신의 운전 공포증이 더욱 심해져 버려야 했던 겁니다. 엄마가 심하게 더 아파버리고 아들 없이는 일상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힘겹게 의지해온 아들의 애착을 며느리에게 덜 빼앗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거죠. 처음에는 막연히 접촉사고 후유증으로만 보이지만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진짜 트라우마를 해소한 뒤에 A씨는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한 불편한 마음도 덜해졌다고 합니다. 다음 사례는 역시 운전 공포증 때문에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한 중년 남성 B씨의 사례입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터널에서 교통정체가 있었는데 갑자기 갇힌 기분이 들면서 심한 호흡곤란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차에서 내려 터널 밖으로 급히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출퇴근이 계속 힘듭니다. 터널 없는 도로만 찾아다니느라 1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씩 빙빙 돌아갑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친척 어른의 장례식도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원래 사람 만나고 술자리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사람 만나는 것도 계속 피하고 술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터널 공포를 느끼기 전날 막걸리를 평소보다 조금 과음했었는데 B씨는 이 때문에 몸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술도 사람도 운전도 여행도 모두 다 피해 다니느라 너무 힘들어서 한의원에 내원한 경우입니다. A씨나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터널이나 운전에 대한 공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B씨 역시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좋은 평판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던 B씨는 회사에서 갑자기 외부 인사가 자신의 직속 상사로 들어오게 되면서 예상치 못하게 좌천된 경우였습니다. 새 상사가 조직을 통합 개편하면서 B씨의 후배를 팀장으로 또 B씨를 팀원으로 발령을 낸 겁니다. B씨는 자존심도 크게 상했고 원래 사이가 좋았던 후배와도 껄끄러워지면서 함께 일하는 게 너무 불편해진 겁니다. 그런 와중에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막걸리를 조금 과음했고 바로 그 다음날 터널에서 공포가 시작된 겁니다. B씨 역시 표면적으로는 막걸리나 터널, 운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던 겁니다. 진짜 원인이 만든 트라우마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에 오히려 막걸리나 터널 문제로 일종의 징크스를 만들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회피적 행동만을 계속 반복해온 겁니다. 진짜 문제를 피하지만 말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하나하나씩 찾아보는 상담이 필요했습니다. 덕분에 B씨는 운전과 터널 공포증 없이 예전의 활발한 성격까지
되찾을 수 있게 된 경우입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트라우마 그 자체를 원인이자 결과물로 인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만들어내는 기저 원인은 지극히 개인적인 상처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그 자체를 억지로 참거나 노출 훈련만 한다고 해서 잘 극복되지 않는 겁니다. 컴퓨터 회로만큼이나 복잡한 게 사람 마음이지만 분명한 인과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때론 많은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트라우마 혹은 마음의 그림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금은 엉뚱한 징크스들을 만들어서 가볍게 피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미래의 삶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라면 무조건 회피만 하지 말고 진짜 원인을 분석하고 해소하려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칼 융은 언제나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먼저 찾아라. 진정한 성장은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과 공포는 대부분 과거와 현재 자기 자신보다는 훨씬 더 크고 나은 곳으로 초대를 받는 순간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좋아지기 위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영혁이었습니다.